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신분으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쟁점 짚어보고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면면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로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장혜미 변호사, 네. 이 임명, 지명이죠.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인물 자체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몫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는요. 이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국회 추천 몫은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사권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론이자 일치된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건너뛰어서 심지어는 국회 추천 몫의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행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행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완전히 표변해서 내가 임명할 수 있다. 내 결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대통령의 40년 직위여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란의 공모 혐의로 피해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도 사실상 교체하고 이걸 국회 과정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머뭇대다가 교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안가회동 12월 4일 날 계엄의 바로 직후 해제된 그날 당일 저녁에 안가에서 한 5명인가가 모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최수영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지명했을까요? 아니 지금 하나면은 이제 4월 18일 이후에 공석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최소한 국정 파악을 하고 뭘 한 다음에 하려면 2달 이상 공석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지금 탄핵안이 발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탄핵 심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소제기하거나 또 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무력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협의가 아직도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지명을 갖고 있는 그 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사고로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정식으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권위 상태잖아요. 그러면 건조한 상황 관리를 넘어서 적극적 상황 관리를 해야 되고 권석이 있는
헌법재판소를 최소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네. 그렇다면 구인 체제 완성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고 대통령 몫에 두 사람 임명하는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만회합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을 통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게 과연 그 자리에 온당한 사람이냐를 따지는 거는 국회의 몫이지만 지명 자체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도 없는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까? 저는 오히려 구인 그 헌법재판소의 완성 체제에 대한 방점을 더 찍고 싶습니다. 네. 지명인데 뭐가 문제되느냐.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권한대행의 행사라는 게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니까 일상적인 정책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적극적인 인사권이거든요. 지난번에 국회 선출목 같은 경우야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권이었고 이건 대통령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이완규 지명자 그리고 또 다른 그 판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말이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인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를 임명하고 그러면 이제 설령 두 사람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 체제는 되는 거거든요. 그럼 7인 체제로 선거를 할 수가 있다고요.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7인 체제는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후임 차기 대통령 누가 할지 모릅니다만 임기 6년의 지금 재판관 아닙니까? 임기가.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에서 그야말로 보기에 따라서 이거 쐐기밖에 아니냐. 말하자면 현재 재판관의 구성 비율이 바뀌는 거거든요. 보수가 4, 중도가 3, 진보가 2로 바뀌어요. 근데 구성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필 왜 이완규냐 이런 얘기예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지금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권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제가 볼 때 다수설은 이럴 때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 안 하는 게 전 다수설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완규 이 법제처장을 지명하고서 상당한 여건 내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던 거 아닌가라는 오해인지 합리적 의심 같은 걸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예. 그 또다시 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또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역할을 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증폭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법대 동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둘이 같이 검찰에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임명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은 검찰에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어떤 임명권을 한덕수를 이용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가 회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잡혀져 있었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만난 것이 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뭐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런 안가 회동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피의자가 무슨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1심, 2심 재판 받고 있고 피고인이거든요. 피고인인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이 본인의 당대표가 대권 나가겠다고 오늘 당대표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데 피의자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못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법적인 부분만 놓고 좀 따져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지금 가장 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할 권한이 일단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마땅하고 못 마땅함을 떠나서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헌법을 정확히 해석하는 문제고 최근에 결정례가 있었어요. 한덕수 총리로서 대행으로서 탄핵 결정문이 최근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탄핵안과 관련한 가결 요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과 동일한 200석이 아니라 151석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이유는 선출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대통령의 역할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선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의 문제가 남으니까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이라는 건 아주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추천 몫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걸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양승태 대법원장 몫에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했을 뿐이에요. 그게 법리에 맞고 그것이 헌법에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일단은 뭐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의 헌법재판소 례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때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본인 3명에 대해서는 본인 몫의 3명에 대해서는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뭐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봤을 때는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3명 몫에 대해서도 역시 그 임명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4월 18일 두 분이 그 임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분이 임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뭐 한 다음 주 국무회의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한덕수 국무총 권한대행도 하는 이야기가 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이 발의되어서 법사위에 있는 상황이고 국정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제가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헌법 그 규정 자체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그 례에 대해서도 오히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위헌육이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가처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게 권한 자체가 국회에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후임 대통령이 들어와서 내가 2명 임명해야 되는데 왜 한덕수 당신이 먼저 임명을 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청구인 적격 자체가 없어서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인인 강전의 대변인은 위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는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수단을 가져갔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인 적격의 문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조
방식으로.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사실상 청구인으로서 이 수행을 했고 그래서 주문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때는 국회 추천 몫이라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쨌든 대통령 추천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재판관들이 볼 것인가의 문제는 남지만 일단 본질적인 이 사안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평민 의원님, 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하자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두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당선을 전제로 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전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구인 체제 완성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한덕수 대행을 비판하더니 실제로 그때는 국회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만 논란이 된 거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된 상황, 4월 18일이면 거리가 되고 약 2달 가까이가 빈 공석으로 가서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이 가면은 7명이 되긴 하지만 정말 구인 체제로 성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면은 그 또한 저는 대행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 대한 자격이 있느냐, 지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아직 우리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은 저는 나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강 대변인 말대로 나중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다시 한번 헌재가 들여다볼 문제이긴 하지만 네. 왜 이 완성체에 대한 걸 가지고 민주당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탄핵 소추 전에도 민주당이 결국 그 추천하지 않아서 헌재가 공석이 됐는데 또 그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들의 유리했던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이런 공격들은 정파적 공격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헌법 선고를 보더라도 성향 따지고 또 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8명 전원일치 아니었느냐. 누구를 임명하든 무슨 상관이지 않아든 국민이 주장이 나오는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원 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보역구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이슈 같은 거 과거에 그 간통죄가 폐지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 이슈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재판관의 보수적인 성향,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예요. 또 호주제 폐지 같은 거, 그러니까 정책 이슈 말고,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의 그 이념 구성도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목, 대법원 목 그리고 국회 몫을 둔 거 아니겠어요? 중립적으로 대법원장 몫을 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만 국회가 추천했던 사람은 그렇게 임명 안 한 상태에서 그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그 다수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갑자기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될 거 알았을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이죠. 굳이 꼭 임명해야 되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이거 설이 갈려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설은 갈리지만 다수설은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선출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게 맞죠. 그게 다수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대만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120여일 동안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국론이 갈라졌었어요. 근데 굳이 대통령 권한 대행 이 논란이 있는 거를 꼭 이렇게 임명해야 되냐 지명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니까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안가회동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지명을. 근데 굳이 이럴 때 이 예민하고 대선 국면이 그런데 말이죠. 이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왜 이렇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를 제기했을까? 거기서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현 대변인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민주당의 반발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인사 철회하라.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임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임명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일단은 청문회 자체는 여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만약에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은 10일의 그 기한 내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쪽에서. 근데 그때도 국회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그때는 법상으로도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한 행사를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신데 아예 뭐 인사청문 기일 같은 거를 안 잡겠다. 아예 안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뭐 처음부터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 네. 강전희 대변인 설명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은 이거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부적법한 걸 넘어서 저는 과거에 무슨 사건을 수행했다는 걸로 고위공직자가 되고 안 되고를 가늠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부적절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었고 네. 그 장모의 대리인이었고 그러니까 집사 변호사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법제처장으로 공직을 수행할 때 대단히 공직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직책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를테면 검수완박, 검찰청법을 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주 제한하는 그런 법령을 시행령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거는 법조계에서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령은 그냥 대통령령일 뿐이고 입법권자의 결단인 법률과는 위상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 된다라고 그것을 원상 회복을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관 임무를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최고 수호 기관에 가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습니까? 예.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처럼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때처럼. 그래서 뭐 검찰주의자라는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검사 출신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만 워낙 철두철미한 검찰주의자예요. 그래서 검수완박을 그렇게 시행령까지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직업적인 윤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과연 헌재 재판관으로 타당한가?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 아까 강 변호사 말씀처럼 국회 청문회에서 따질 일입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잖아요.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되거나 아무런 그 적격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대통령 임명은 그만이에요. 아무런 그 힘이 없다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적 임무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 자체가 대단한 흠결이 있다는 측면 말고 예. 그다음 굳이 왜 이런 인물을 더군다나 이런 인물 플러스 더구나 이 여러 가지로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임무를 할까? 그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요. 권한이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본인은 권한대행의 의견을 따를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의 의견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2351님. 무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같은 나라의 전문가들이 같은 조항을 두고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 왜 자꾸 본인들만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최창렬 교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 법을 의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입법으로 자꾸 막는 거잖아요. 이건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법 만능주의 같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법률 대 법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독수 권한대행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헌재 재판관이
민주당을 질타할 때 이번에 문영배 그 재판소장이 말이죠. 자제와 관용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거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비판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권한대행도 이런 권한을 자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권한의 자제, 권력의 자제란 말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걸 법으로 고쳐가지고 다시 이걸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도돌이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거 이거는 전 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난번에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예. 전 그래서 한도수 권한대행도 권한을 좀 자제하고 민주당도 만약에 한도수 권한대행이 자제했으면 이런 입법을 할 생각을 안 했겠죠 민주당이. 그래서 양쪽의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양측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이 의결 법안에는 단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영 평론가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임명 절차에도 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위인 설법이죠. 이번 특정한 사안을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아니 근데 법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이게 좀 말하자면 국민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을 제어하기 위한 이런 방지 장치의 법안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이 부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 진보 보수 우위고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뭐 4대 4가 나올 수도 있고 5대 3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말 저는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후폭풍도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 몫에 지명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의 성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꼭 이분들이 정치 편향적인 그런 판결과 결과를 내리도록 하겠습니까? 헌재라는 기관에 들어가면 그 전에 있던 것과는 달라지게 그 헌재 정신에 맞게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할 수 있는 그 좀 적극적 상황 관리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문제인데 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방지하고 이번에 무조건 못하게 막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입법권의 남용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 변호사. 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를 받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혐의이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란에 공모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됐고 경찰에도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는 한 차례 소환 조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뭐 이른바 뭐 휴대전화를 증거인멸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국회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라라고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하는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인사는요.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이 2명의 재판관 임명했을 때 국무회의 거치고 거기서 왜 그런 임명을 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질러서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윽박질렀다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되는 게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굉장히 헌법과 괴리가 있는 이번 파면 결정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입장들을 상당히 많이 내왔었어요. 마흔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국면에서 그렇지 않다. 이거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돌출적이에요. 헌법에 대해서 수기하고 고민한 법조인이라고 평가하기 전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는 건 정파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죠. 이게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했을까요? 교집합이 없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히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 사실상 불복이자 내란의 연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자입니다. 지명받은 인물에 대해서 내란 혐의 관련 부분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세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 자체를 안 하겠다,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인사청문회에서 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라든지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건 아까 앞서서 짚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란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내란에 있어서 공모를 한 것이 뭐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었으면 저는 진즉에 기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소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뭐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정식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한번 다퉈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옮겨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 사퇴,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사퇴하면서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마치 소설 같았다.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지만 이 대목입니다.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없다. 아쉽거나 홀가분한 느낌은 없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쉽거나 홀가분하다는 얘기는 일단 직을 완전히 떠나서 그렇다면 홀가분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홀가분할 수가 없죠. 더 큰 전쟁에 이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난 3년은 그 전부터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가 된 거죠. 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감기가 무량할 거예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이 무죄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경이 없었으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홀가분하게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 홀가분한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이 당대표를 그만두고 일반 평의원이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내란 국면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여당의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여타의 주자들에 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어떤 지시로 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돌발 변수가 많아요. 저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할지도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후보자로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예측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탄탄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건은 아니죠. 지금 이쪽에 이른바 보수 진영이 어떠한 또 수단을 가지고 나올지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를 담은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최 교수님 말씀에 솔깃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됐고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최소영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할 돌발 변수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할 돌발 변수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있겠죠.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를 지금 민주당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라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스스로의 어떤 자책골, 뭐 자책 실수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이 또 잘 피해갈 거라 보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지금 그 변수는 정말 이제 그 요즘 국민의힘 모든 경선 후보들이 명모닝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만을 그 외치고 반 이재명 그 정서를 자극하고 또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얘기하는데 만일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조금 더 그 미래 비전과 좀 뭐랄까 그동안의 구도와 다른 것을 전설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하는 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과 그다음에 비호가 높은 비호감도예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과거 우리 삼김 시대는요. 누구를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게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표현이지만 최근에는 누구를 싫어한다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표현하는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뭐 민주당 경쟁자가 없는 민주당에서야 당연한 완탑에 위치겠지만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결과는 모릅니다. 정치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사실상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동연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 네. 네, 출마 선언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개파도 없고 네. 포퓰리즘 발언도 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자, 이재명 전 대표의 거의 동무대가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일 텐데 포퓰리즘 발언 없이 정권 교체 이상의 변화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포퓰리즘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기본소득 이야기도 했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개파에 대해서는 실상 이재명 대표도 개파가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정치권으로 뛰어들면서 그때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대선 이후에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본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저는 뭐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명계 주자들이 어떤 대안으로서 김동연 지사 혹은 김경수 지사를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보가 정확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뭐 말하자면 국민 계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뭐 본인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김동연 지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 정치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이번에 경기도지사 한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났던 것인가 경기도에서 뭘 했는지 저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예. 것들이 본인의 계파를 넘어서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그동안에 해왔었던 뭐 발자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선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미 변호사, 어제 김동연 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자, 1+1. 네. 김동연 플러스 김경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에겐 더 큰 타격입니까? 아니면 1+를 해도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이 있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두 사람이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연대할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이 지금 정황상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뭐 3파전이나 이런 구도로 가게 됐을 때 나머지 두 경쟁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래서 성과가 있다면 그 연합을 할 텐데 뭔가를 능가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인 새 구축이 과연 지금 오늘로써 55일인가 대선이 남았고 당내 경선은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 하나. 그리고 이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도 진심을 다해서 다 질주하겠습니다만 차기 내지 차차기를 또 노리고 지금 이 텀을 활용하는 그런 국면도 없다고 는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할 텐데 그 기회를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놓쳐버리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분들이 과거에도 만났었어요. 김경수 지사가 독일에서 한국 만났죠. 입국하기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동연 지사가 출장 때문에 유럽을 갔다가 일부러 독일에 찾아가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고 왔었던 것이 언론에 또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아마 그 무렵에도 어떤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세력을 합친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창정 교수께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6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이 전 대표와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들 간 가상 양자 대결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전 대표 55%, 김 전 장관 35%, 이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완전히 사퇴가 됐는지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현대구시장이 현대구시장. 현대구시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52%, 홍 시장 36%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참여 한 대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유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보수 진영 지금 많이 출사표, 네.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라며 네.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일단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열기,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열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선점 효과를 좀 누리면서 그 열기와 에너지를 그대로 좀 지속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중도 쪽의 것도 그런 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생을 어쨌든 어떤 운동에, 노동운동에 했고, 시민운동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수에 투신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보수개혁 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 축적이라든가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정말 보수의 정통 보수주의자다운 그런 면모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대한 호감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지금 당원 지금은 경선 방식이 아직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따르면 마지막에 파이널 2명 최종 결선을 하는 걸로 보도는 되는데 현행에는 4위 파이널 컷이 최고거든요. 네. 그런 게 그게 이제 여론조사 50대 당시 50인데 그걸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4인 결선 구도까지는 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인 결선 구도까지는 갈 것이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이 분석은 조금 엇갈리기도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탄핵 정부에서 상당히 지지세가 나오면서 이게 이어가고 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 아니다. 정작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을 것이기 때문에 꺾이고 점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추세로 예상을 해보시는지? 좀 굳이 선택을 한다면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 김문수 장관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말이죠, 아주 일관된 얘기를 했어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확고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도 한두 명이 배신했다. 그래서 결국 파면됐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분명은 좋아요. 근데 과연 이게 보수의 정체성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원일치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했는데 이분은 거기에 정반대된 얘기를 해왔다고요. 헌재 재판관은 우리가 여기서 다들 말씀 나눴습니다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 위반했고 그 위헌 위법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것이었다라고 8명이 다 판시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 후보거든요. 이제 출마서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이 나와서 어떻게 최종 결정은 모르겠어요.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만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그 후보로서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단순히 김문수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질 않고 있어요. 저는 바뀌지 않으려고 예상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두고 봐야지 알겠죠.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되고 난 다음에 보이는 행태는 너무 실망스러운 행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김문수 장관. 그렇다면 저는 경쟁력이 생각보다 특히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다 그건 상상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하나의 전망입니다만. 네. 이건 참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최성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라면 점점 가라앉을 것이고 오히려 탄핵 찬성 쪽에 힘을 실었던 의견이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라면 오히려 탄력을 지지를 더 얻어갈 것이라는 것이 최창재 교수의 분석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최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은 물론 다 예측입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탄핵의 찬반에 대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왜 사과 안 하고 여기 인정 안 하느냐 결국 동조했던 것 아니냐 이런 자꾸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민주당 자체가 이번에만 어떤 캠페인이든 다 그 우위에 있는 게 계엄 세력 완전 심판이라는 걸 이제 그 아마 꺼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캠페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냐 옳은 전략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문에 보면은 그 모두의 책임을 물은 거예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윤 전 대통령이 그 계엄의 수단을 동원한 건 잘못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정도의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소화해내고 그걸 잘 끌어내서 얘기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당의 공식적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도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후보지 윤 전 대통령의 일을 가지고 너무 그 후보와 일관되게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선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 예정인 후보를 보면 네. 그 숫자가 줄잡아 20명을 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형 충남지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름은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차출론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완전히 반대의 상황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재명의 대선 캠프로서 선대본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뚜렷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저희에게는 어떤 좀 약점으로서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경선이 흥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이 많은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초반부터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이 후보군들의 저는 하나씩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픈된 모습에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중도 확장성도 있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후보가 나오는 이유는 탄핵 정국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보수층의 의견을 반영한 후보자들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워낙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 있는 것 같고 예. 그게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 얘기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인데 당시 원내대표였었죠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전 국민의힘이 말이죠. 완전 국민 경선도 좋은 하나의 방안인데 이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파격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선 과정을. 지금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다양성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이라 치면 난삽하게 보여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난삽하게 느껴져요. 산만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거의 지자체장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광역단체장들 말이죠. 20명이 나온다는 게 그걸 다양성, 역동성을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어차피 이번에 이름 한번 올려놓자. 존재감도 좀 키우고 다 광역단체장 나온다는데 나도 한번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거 영 산만해 보여요. 네. 이건 진정성도 없게 보이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입장이 뚜렷했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좀 입장이 바뀌긴 했다 하더라도 그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과연 이런 후보들이 당내에서 당심 50, 민심 50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네. 대단히 이런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들 거의 다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한 2명 빼놓고는.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경쟁력을 갖겠어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게다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헌재 해체해야 된다. 헌재 해체라는 게 무슨 재판 이번에 탄핵 심판을 승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왜 헌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냐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그 직후에 지금 헌재 해체하자는 얘기가 이 탄핵 국면에서 과연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너무 이건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희화되는 게 아니냐. 모든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정리가 좀 되겠죠. 이건 국민의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탄핵이 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이분들이 적어도 자제한 맛이 없고 그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나오신다는 분이 뭐 말씀하시죠. 15분에서 20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첫 번째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4일, 15일에 후보를 받고 그리고 16일에 1차로 서류로 전형을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지금 접수가요? 접수는 지금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받고 16일에 바로 다음 날 일단은 서류로서 정리될 분들은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후보 결정하는 것은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냥 경선은 국민 50%, 그러니까 민심 50%, 당심 50%를 지금 되어 있는데 당헌 당규상 그 이전에 아마 컷오프가 있을 거예요. 컷오프가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이 과정에 있어서 뭐 정말로 완전 국민 경선을 할 것인가 혹은 당심을 더 많이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내일 비대위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마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최종 후보들끼리의 정책적인 대결이라든지 토론 이런 데에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이면은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의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유권자가 다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네.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이고요. 자, 장현민 변호사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이 나오네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네.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기성 정치권에서 한덕수 카드를 꺼내드는 건 뭐 김기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패족이다라고 해서 이번 텀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패배를 좀 자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좀 유력 주자 대신하는 약간 대체 카드로도 사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경제 관료로 평생을 살았고 또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 성격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께 이 어떤 중도 확장성을 가진 그런 후보로 자리매김까지 하기는 역부족인 후보가 아닌가. 정치 경험도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로서 이런 경험은 일천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덕수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민주당 또 여야 간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대선 후보군으로도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 최소영 평론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계열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을 리빌딩하는 과정 이후에서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에게 그렇게 의존하다가 그때 결국 그 반기문 총장이 중간에 드랍하면서 국민의힘이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지난번에 외부에서 영입한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했죠. 그런데 3년 만에 이렇게 중도 파면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의 정체성과 이런 어떤 신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쭉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가치 체계에서 성장한 분이 아니라 어떤 선거에 급조해서 이렇게 영입해서 맞춤형으로 내세우는 분, 과연 그런 분이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온당할까요? 물론 경제통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 역정이 있고 그다음에 관료로서의 뚜렷한 족적이 있었고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적인 그런 강점도 있는 분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하다고 우리가 바늘 허리에 둘러서 바느질할 수 있습니까? 바늘 코에 끼워서 제대로 해야 그게 탄탄한 바느질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저는 거론될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와 연동되어서 정체성과 지지 기반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측면에서의 대선 후보인가? 그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정부의 국무총리였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도 두고 봐야지 알겠죠. 여러 변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지금 바로 파면된 정권의 국무총리 됐고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출마를 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의원이 찾아가서 뭐 그 요청도 했다라는 보도도 제가 봤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워낙 지금 후보군들의 경쟁력이 썩 좋지 않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정치라는 게 금도가 너무 없었어요. 모든 게 승리 위주고 물론 정치라는 게 권력 현상이고 권력 투쟁이 본질이기도 하고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면된 정권의 바로 제2인자였는데 그거 나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한덕수 총리가 대단한 뭐 잘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현재 당내는 여러 인사들 중에서 예. 거기서 평가를 받는 쪽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완전 국민 연설을 하든지 해서 새롭게 완전히 리모델링한 부분을 보여주든지 국민에게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너무 일정 부분 극우 세력과 극단적인 단체들과 너무 같이 갔다. 이런 걸 좀 반성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갑자기 한덕수 너 나와.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방송이라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인사들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지금 혼란 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선거에 상당한 변수 이른바 다크호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강선희 대변인 그럴 가능성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인물이 있을까요? 전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을 두고 유권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뭐 다크호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인물, 우리 정치권에서 없었던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뭐 처음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어떻게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에서 이렇게 대권 주자로서 들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번에는 유권자들 특히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많이 환영을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지금 뭐 한 명 예로 들자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황태자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근데 그 다음에 전당대회는 본인의 능력으로서 6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한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원내에 있었던 적도 없고 지자체장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저는 그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평 뭔가 적고 계시는데 네.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있으신가 아니, 본데요.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얘기하길래 그냥 옆에서 적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네. 구도의 최 문제에서 교수님. 인물 네. 말고 구도를 한번 바꿔보는 정책 상상력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 전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거의 굳혀져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워낙 탄핵 국민이 워낙 세요. 그 탄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 나와야 되고 또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말하는 구도의 정치적 상상력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 비명계가 있잖아요. 비명계가 있고 지금 말이 국민의힘이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탄핵에서 워낙 생각이 달랐던 거 아니겠어요? 탈당하는 거예요. 탈당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을 합친다 이런 얘기. 합쳐가지고 거기서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완전 국민경선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하게. 민주당 비명계도 탈당하고 영 비명계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항상 일격체제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김동연 지사 말처럼 정치를 한번 재구성해보는 거예요. 정치를 교체해보는 거죠. 맨날 같은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은 얘기들 하고 앉아있고 다 레코드 고장난 것 같고 말이죠. 고장난 레코드판 같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해보는 사람이 따로 모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김상호 의원도 탈당하고 거기서 맨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그럼 그게 일단 국민들이 이게 무슨 구도인가? 이 스트럭처가 뭔가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럼 상당한 돌풍이 일으킬 수 있겠죠. 그게 당선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정치적 상상력으로서의 구도의 변화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그 정도 하려면요. 자기를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예.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정도의 각오가 있을까? 전 그 부분 좀 회의적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작년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했습니다만 득표도 거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점도 생각합니다. 있죠. 네. 잠깐만요. 강세리 대표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고 이준석 의원을 얘기를 해서 지금 이미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했죠.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개혁신당이 지금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의 상황인지 좀 모르겠어요.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허은하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도 지금 모호한 상황에서 당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후보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것인가? 본인이 2030 남성들에게 어떠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그게 좀 네. 꼭 먹히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30 남성들이 오히려 탄핵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잘한다면 이준석이 없다라고 해도 2030 남성들을 다시 잡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와의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최소평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네. 지난 대선과 참 2022년 대선처럼 박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3% 차이의 지난 대선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보수 성격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선 후보가 뭐 보수와 연대를 한다든지 국민의힘과 이런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의 희생이 뒤따르죠.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 확정이 됐죠. 국민의힘 별도의 룰대로 경선 후보를 뽑죠. 이 와중에서 나중에 어떤 그 룰 세팅을 통해서 나중에 당대당 단일화하면 모르겠으나 본인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중간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혁신당과의 당의 지위와 국민의힘 합당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게 녹록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아있는 가능성은 이준석 의원이 이번 대선 출마를 거의 TK 그 선산에서
시작을 하듯이 네.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구나.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언제나 상상력이 살아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이 이번 대선에 화두가 될까 싶었는데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입니다. 대선 이후에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반응이 상당히 압박으로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권력구조 개편의 논의를 지금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대선 때 같이 투표에 붙이자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고 오히려 이 총선과 대선의 스케줄을 조율하는 것보다 지방선거와 대선의 스케줄이 2030년에는 맞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기할 시간이 좀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걸 다 같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다면 좀 수기를 좀 더 해보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개헌조차 논의 못하는 구조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아니 개헌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1987 체제를 종식시키자. 거기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개헌 얘기하는 거 게다가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내각제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각제 여기 이쪽은 4년 중임제고. 예. 일단 권력구조 원포인트 권력구조를 하더라도 의견이 합쳐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도 임기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재명 그때 후보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개헌 얘기 꺼내기 어려울 거예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 정권을 담당했던 이 정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고요. 개헌 이슈가 완전히 블랙홀이 될 거니까 당연히 정치공학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이유로 해서 개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이번 국면은 개헌을 논의하기가 아주 좋은 토양은 아니에요.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 그 대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내각제로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그럼 국회와 대통령과의 권력 분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국회 선출 또는 국회 몫의 총리를 뽑는다면 그거는 내각제인 것이냐 권력 분산의 이원 집정부제인 것이냐 이 정도로 합의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철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승표도 한 1분 정도 되는데 네. 개헌이 결국 대선에 부각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완강함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저도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간 되게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선 최소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일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적 개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용인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개헌 대 호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이번은 개헌 세력에 대한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아마 저는 우원식 의장이 최종적으로 다시 양보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렇게 양보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당선돼서 할 테니까 하고 우원식 의장을 설득했던 것 같고 우원식 의장도 친명계 반발이 너무 세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동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듯 싶습니다. 네. 개헌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KBS 열린 토론의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